안녕하세요. 하늘이 내려준 귀인 덕분에 일생일대 위기에서 벗어난 60대 여자입니다. 전 살면서 제 가족과 친구들 외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 애를 셋이나 키우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그런데 저와 가족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질 뻔한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분의 도움으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할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하늘이 도와줬다고 밖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전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언니 오빠들과 복닥이며 살아 그런지 커서 결혼해도 아이를 많이 낳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20대 중반 같은 공장에 다니던 직원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살에 결혼해 이듬해 맏아들 낳고 2년 뒤 둘째 아들 낳았죠. 그리고 큰애가 6살, 작은애가 4살 때 마침내 전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애를 셋이나 키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았지만 남편도 저도 너무 행복했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남편 없이 병원에 갈 때 큰애 작은애는 양쪽에 끼고 막내는 유모차에 태우고 다녔네요. 아들들은 혹시라도 제 손을 놓칠까봐 제 치맛자락을 꼭 잡고 냈고요. 셋이 터울이 좀 나다 보니 늘 정신이 없었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땐 막내를 재우다 같이 잠들어버려 학교에 늦게 간 적도 있었네요. 어머, 동열이 지열이 뭐하고 있었니? 애기가 울어서 우유 주고 있었어요. 엄마 쉬. 아가 자장 자장. 한 번은 막내를 재워놓고 빨래를 널고 왔거든요. 그새 막내가 깨서 울었는지 큰애가 젖병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옆에선 작은애가 막내를 토닥이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 뱃속으로 나온 자식들인데도 셋 다 성격이 달랐습니다. 큰애는 조용하고 책만 좋아했고 둘째는 공부보다 늘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죠. 우리 셋째요? 우리 셋째는 동네 골목대장이었어요. 자기보다 힘센 오빠 언니들한테도 절대 안 밀렸거든요. 엄마, 저 형이 나 때렸어. 야, 너 우리 오빠 왜 때려? 나한테 혼나볼래? 그래도 각자의 몫이라며 애들은 잘 커졌습니다. 남편도 성실했고요. 주변에선 절 보고 동열이 엄만 자식 복도 있고 남편 복도 있다며 다들 부러워하곤 했네요. 남편과 전 애들을 키우며 알뜰살뜰 살았습니다. 운도 따라져 큰애가 중학생이 될 무렵 38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도 할 수 있었고요. 방이 총 4개여서 애들 방도 1개씩 줄 수 있었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고생은 당신이 더 했지. 난 당신하고 애들 있어 너무 행복해. 우리 지금처럼만 살자고요. 공부를 곧잘 했던 큰아들은 서울 4년대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실업률이 높았던 때였는데 떡하니 합격해 남편과 제가 친구들한테 한턱 쏘기도 했죠. 작은 아들도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솔직히 공부는 형보다 못했지만 둘째라 그런지 성격 좋고 밝아서 주변에 아주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죠. 또 막내딸은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운동을 잘해 주변에서 체육 선생님을 시키라고 할 정도였네요. 딸도 체육 선생님 한다고 체대에 진학을 했는데 갑자기 여군에 지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군대 보는 것도 모자라 딸까지 군대 보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 아니요, 아빠. 전 아무래도 군대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니까 제 결정에 따라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딸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학사 장교를 지원해 여군을 목표로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딸 성격을 생각하면 군인이 제격이긴 했어요. 운동 좋아하고 규칙 좋아하고 무엇보다 흐트러짐을 용납하지 못했거든요. 엄마, 내 방에 있던 박스 버렸어? 그거 진이한테 받은 편지인데 그걸 왜 버려? 아유, 그러냐? 난 신발 박스길래 재활용하는 줄 알고 버렸지. 미안하다. 오빠가 일조부터 정리 잘해놓든가. 박스 겉면에 버리지 말 것. 뭐 이렇게 써놓든가. 그게 편지 박스인지 신발 박스인지 어떻게 알아. 오빠 책임이지. 안 그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항상 조목조목 따지는 동생한테 한 방 먹은 작은 아들은 저한테 화내서 죄송하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따지는 딸도 웃기고 조용히 인정하는 아들 모습도 웃겨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들들은 직장인, 딸은 군인이 됐습니다. 딸이 군인 숙소로 옮기며 독립을 하니 좀 허전하더라고요. 이제 자식들 결혼시켜서 손주들이나 보고 살면 되겠다 싶었죠. 남편과 전 입버릇처럼 우리만큼 자식 복 있는 부모도 없을 것이라고 웃곤 했습니다. 그즈음 전 넌지시 큰아들에게 결혼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곤 했어요. 대기업에 다녀서 그런지 주변에서 큰아들에겐 마선지가 심심찮게 들어왔거든요. 제 말에 큰아들은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조만간 인사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어머, 뭐하는 아가씨인데? 나이는? 직업은?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저희 너무 기뻤습니다. 워낙 알아서 잘해오는 큰아들이니까 신부감도 자기와 비슷한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그쯤부터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전 술도 안 먹는 애였는데 일주일에 3, 4일은 술을 먹고 오거나 말도 없이 외박도 자주 했죠. 그리고 씀씀이도 눈에 띄게 늘었고요. 동열아, 너 좀 일어나봐. 너 카드값이 이게 뭐야? 왜요? 졸려 깨우지 마. 카드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세상에, 너 이번 달 카드값이 300만 원이 넘어. 대체 넌 어디다 돈을 쓰고 다니니? 저와 남편이 절약하며 살아서 그런지 애들도 돈을 낭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작은 아들이야 술 먹고 친구들이랑 논다고 돈을 좀 썼지만 큰아들은 늘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해서 돈 쓸 일이 거의 없었답니다. 하지만 다 큰 자식에게 매번 잔소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가끔 지나가는 말로 일찍 다녀라, 돈 아껴 쓰라는 얘기만 했죠. 큰아들은 그럴 때마다 알았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년이 지난 후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서지숙이고 저보다 1살 어려요. 무역회사 경리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 얼굴이나 한번 보게 데리고 오려무나. 저희도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으니 조건 보고 며느리를 드리는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여러 조건으로만 보자면 큰아들보단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저도 참 어쩔 수 없는 엄마구나 싶었죠. 하지만 만나보니 큰아들 눈에선 사랑이 뚝뚝 떨어졌고 아가씨도 사근사근해 바로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아버님, 어깨 아프시죠?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어머님 밥이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최고. 잘 먹었다니 내가 고맙지. 그나저나 너희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게요, 엄마.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힘만으로 하긴 좀 힘들어서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 아들 결혼한다고 집 한 채를 떡하니 사줄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도와주고 싶어 아들에게 얼마가 부족하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아들 말을 듣고 전 너무 놀랐습니다. 회사를 5년 가까이 다녔는데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집에 생활비도 안 냈고 학자금 대출을 갚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대체 어디다가 썼냐고 하니 그동안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며 다 썼다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 여자친구도 집안이 어려워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도와줘야죠. 결국 남편과 전 아들 몫으로 모아둔 적금 5천에 5천을 더 대출받아 1억을 지원해 줬어요. 동열아, 이거 너희 집 구하는데 보태 써라. 1억? 엄마, 요즘 집값이 얼만 줄 알아요? 어머님, 아버님,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그 돈도 부족하다는 큰아들을 보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딸이 제 오빠 세연이에게 이빠른 소리를 해댔죠. 오빠, 땅 파면 10원이라도 나와? 이 돈 모으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그리고 세연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노후자금 턴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둘이 돈을 모으고 결혼해야죠. 어머, 아가씨 군인이라더니 집에서도 군기 잡네요. 알았어요. 입 다물고 있을게요. 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그렇게 어찌저찌 큰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도 가족들 선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도 저희지만 둘째 아들과 딸도 돈을 모아 냉장고와 소파를 사줬거든요. 전 내심 서운했죠. 하지만 부모라는 게 늘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고 남들만큼 지원을 많이 못해줘 미안하기만 하더군요. 큰아들 부부가 열심히 살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상황은 점점 제 기대와 반대로 흘러갔죠. 큰아들이 결혼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남들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회사를 왜 네 발로 나오냐며 처음으로 저도 큰 소리를 냈죠. 하지만 큰아들은 완강했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는 한술 더 떴고요. 아이 참 어머님도 요즘 시대 월급쟁이로 언제 부자가 돼요. 뭐? 그렇다고 아무 대책도 없이 회사를 그만둬? 애는 어떻게 키울 건데? 그때 큰며느리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입덧이 심해 큰며느리 진즉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요. 곧 자식도 태어나는데 둘 다 대체 무슨 정신으로 회사를 그만뒀나 싶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큰아들 내외가 창업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한창 카페 창업이 유행이었거든요. 며느린 SNS에서 유명한 카페들을 봐왔다며 차리기만 하면 대박이 날 거라고 호언장담했고요. 그러지 말고 카페를 차리고 싶으면 근처 카페에서 먼저 일부터 배우는 게 어떻겠니? 아이 참 엄만, 그러고 언제 돈 벌어? 지금 커피 맛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경치 좋은데 멋들어지게 지어두면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온다니까요. 큰아들 내외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더라고요. 기업고 퇴직금까지 미리 받고 대출을 내 경기도 외곽에 100평이 넘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커피도 팔고 베이커리까지 같이 파는 그런 곳이었죠.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 저와 남편이 3천만 원을 보태줬네요. 인테리어를 하도 요란하게 해놔서 그런지 초반엔 손님들이 깨오더라고요. 며느리도 종일 홍보를 한답시고 SNS에 올릴 사진만 찍어댔고요. 하지만 둘 다 커피의 컷자도 모르는 애들이었는데 카페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퇴. 이게 뭐야? 여기 커피 맛이 왜 이래요? 사약이야 뭐야? 빵도 너무 눅눅해.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왔더니 별로다. 손님들 반응이 별로 안 좋았지만 큰아들과 큰며느리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또 돈을 써댔죠. 장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영 아니다 싶을 정도로요. 보다 못한 저희 딸이 카페로 출동을 했네요.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놓고 손님 오길 바래요. 둘 다 커피 내릴 줄은 알아? 그렇게 사진만 찍어 올리지 말고 커피 맛부터 신경 써야지. 알았어. 아가씨 왜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해요? 내가 오죽하면 여기 와서 세원이랑 큰오빠한테 이러겠어요. 이거 망하면 둘 다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렇게 큰아들 사업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을 무렵 둘째 아들은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구청 공무원이었는데 둘이 알뜰살뜰 돈을 모아두었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지인도 그렇고 저도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대출 조금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아휴, 내가 미안해서 어쩌니. 너네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아버지 말은 안 해도 형 때문에 속상한 거 알아요. 그러니 저희 걱정은 마세요. 듬직한 둘째 아들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어리적 지형보다 공부 못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만 다니냐고 잔소리를 해댔는데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죠. 둘째 며느리도 무척 야무지고 성실한 아이였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허구한 날 돈 달라고 찾아오던 큰아들과 달리 식사하셨냐, 생신 축하드린다며 자주 안부 전화도 해주더군요.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말 한마디로 울고 웃잖아요. 큰아들 내외는 여전히 자기들 곧 성공할 거라며 큰 소리만 떵떵 쳤지만 오히려 저와 남편은 둘째 아들 내외 전화 한 통화가 더 마음이 편했죠. 그렇게 둘째 아들도 결혼시키고 이제 막내딸만 남아 있었어요. 딸은 군생활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아이라 저도 결혼하라는 잔소리는 하지 않았죠. 그래도 딸이라 그런지 저와 남편 마음도 잘 알아줘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엄마, 용돈 보냈어요. 아빠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유, 군인 월급 얼마나 된다고 매번 이렇게 돈을 보내. 안 줘도 된다니까 그런다. 작은 오빠한테 들었어. 큰 오빠도 돈 달라고 했다며? 속상하셨죠. 아유, 큰 오빠는 언제 철드나 몰라. 어느 집안에서나 걱정은 하나씩 있다더니 저희 집에선 여전히 큰아들 내외가 걱정거리였어요. 어릴 땐 듬직하니 걱정 한번 안 시키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큰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오는 건 딱 하나였어요. 바로 돈이 필요할 때 말이죠. 어느덧 큰아들이 카페를 차린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입니다. 손님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고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버지,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잖아요. 내가 쓰는 돈이 아니라니까. 이놈아, 그러게 뭐하러 그렇게 큰 카페를 지어서 직원들을 5명이나 써? 아이 참, 또 그 소리세요? 암튼 잔소리 그만하시고 이번만 돈 좀 해줘요. 내 자식은 밉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결국 쌈짓돈을 털어 돈을 내줬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콧노래까지 부르며 가는 큰아들 보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대체 저 애를 어찌해야 하나 싶었네요. 그런데 얼마 뒤 둘째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직원들 월급을 주지 않아 임금 체불로 소송이 걸렸다고 인터넷에 올라왔더군요. 분명 직원들 월급 준다고 돈을 받아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지숙이냐?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얼마 전에 동열이가 직원들 돈 준다고 네 시애비한테 돈도 받아갔는데. 아, 그거요? 3개월 전 월급은 줬는데 2달치 못 줬다고 저러잖아요.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걸로 소송까지 건다고 협박하는 거 있죠? 뭐야? 월급을 3달이나 안 줬었어? 아이, 너희들 제정신이야? 결국 직원들은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퇴사한 직원들이 단체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사태는 심각해지는데 정작 당사자인 큰아들 내엔 천하태평이더라고요. 하지만 사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단체로 퇴사한 후 큰아들 카페에 물건을 납품하던 업체들도 미수금을 달라고 거래를 중단했거든요. 그러니 카페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죠.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큰아들이 카페 한답시고 저에게 빌려간 돈이 5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아무리 부모라지만 우리를 돈이 나오는 화수분처럼만 생각하나 싶어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너네 말 좀 해봐라. 대체 저 카페는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는 뭐 먹고 살래? 카페는 접어야지 뭐. 근데 지숙이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대서 그거 구상 중이에요. 뭐? 1년 만에 카페 말아먹고도 또 사업을 한다고? 너희가 제정신이야? 어머님, 그럼 저희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을 해요? 이번에 저희도 많이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진짜 대박 날 거예요. 태연하게 카페를 접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큰아들 내외를 보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론 그때 아들도 며느리도 다 포기하고 싶더군요. 하지만 6살 손주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큰아들 내외를 앉히고 진지하게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니까 너네를 계속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사업이니 대박이니 그런 거 생각 말고 기술을 배우든 작은 회사에라도 들어가. 그래야 너네도 살고 얘도 살아. 제발 이 애비가 이렇게 부탁하마. 속이에 경익이라더니 큰아들 내애가 딱 그 짝이었네요. 남편이 눈물까지 보이며 설득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큰아들 내엔 카페를 접곤 허구한 날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꼴 보기가 싫어 발길을 끊었지만 손주가 너무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반찬을 해서 가봤는데 세상에 애 밥도 안 주고 둘이 술에 취해 뻗어 자는 겁니다. 임동열, 야 이놈아, 너 지금 잠이 오니? 네 자식 밥도 안 먹이고 잠이 와? 이 미친놈아. 엄마, 왜 그래요? 노막 나셨어? 전 참지 못하고 아들 얼굴에 찬물을 냅다 끼얹어 버렸어요. 그래도 큰아들과 며느린 오히려 저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너희 잘 들어. 앞으로 정신 차리고 우리한테 가져간 돈 다 갚을 때까지 나랑 네 아버지 볼 생각도 말어. 너 정신 못 차리면 나 죽었단 소리 들어도 찾아오지도 말고. 그렇게 큰아들 집에서 나온 뒤 전 정말 그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바꿨고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안 받았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와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큰아들 내에도 며칠은 조용하더니 곧 죄송하다, 화나셨냐, 돈 곧 갚겠다는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저흰 큰아들 내가 진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가 말만 번지르르 했지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손주가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큰아들 큰며느리를 먼저 정신 차리게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연락을 하지 않자 큰아들도 더 이상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 종교는 없었지만 속으로 하루 종일 빌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옥황상제님, 염라대왕님, 제발 우리 동열이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번엔 정말 달라지게 해주세요. 제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제 소원은 역시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 생일이라 둘째 아들 내와 손주들, 막내딸까지 모여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전화를 받으러 나가선 안 들어오는 겁니다. 형, 진짜 제정신이야? 나한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형 전에 나한테 200만 원 빌려간 것도 안 갚았잖아. 뭐 담배값이 없어? 돈 없으면 피질 마. 다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 지열아, 너 지금 네 형이랑 통화한 거니? 네 형이 또 너한테 돈 달라고 하든? 알고 보니 큰아들이 그동안 둘째 아들에게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돈을 빌려갔대요. 차가 고장났다, 기름값이 없다, 애가 아픈데 돈이 없다면서요. 둘째 아들이 거절하자 담배값이라도 하게 1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참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방에 들어와 전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내가 딸에게도 돈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큰며느리가 딸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직업군인 전용 신용대출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달라고요? 아가씨, 내가 알아봤는데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대요.
내가 오죽하면 아가씨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욕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돈만 좀 빌려줘요. 내가 그동안 손윗 사람이라 참았는데 해대도 너무하네. 큰오빠랑 선이 둘 다 미쳤어요? 어떻게 나한테까지 돈을 해달래? 임동여 서지숙 씨, 앞으로 나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내가 아주 쫓아가서 가만 안 둘 거예요. 알았어요? 결국 그 일로 둘째 아들과 딸도 큰아들 내와 연락을 끊었답니다. 애가 셋이니 서로 우애 있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큰아들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었죠. 그 후 한동안 큰아들은 우리 가족 누구에게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저도 억지로나마 잊고 살았고요. 그런데 큰아들과 며느리 SNS에 여행 간 사진이며 자동차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전 봐도 무슨 사진인지 몰랐는데 작은 며느리가 해외에 있는 비싼 호텔이고 차도 외제차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며느리 SNS엔 해외 명품 구매등 전문 땡땡 소싱업체를 운영한다며 연락처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무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았는데 사진만 보면 제법 돈을 잘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들은 생전 운동이라고는 안 했는데 골프채 사진이며 골프하는 사진까지 계속 올라왔거든요. 언뜻 보니 해외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한국에 파는 것 같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무역회사에서 일했으니 그쪽 사업을 시작했나 싶었죠. 그리고 6개월 만에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 때문에 속 많이 썩으셨죠? 이번엔 진짜 달라요. 곧 엄마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다 갚아드릴게. 너네 제대로 일하는 거 맞지? 뭐 이상한 사람들이랑 엮인 거 아니지? 엄마, 내가 뭐 바보인 줄 알아? 이제 진짜 다르다니까. 그 뒤 큰아들은 돈 빌려달라는 전화도 없었고 그간 빌린 돈이라며 조금씩 지 동생들에게 돈을 보내기도 했죠. 가족들 모두 큰아들이 정말 달라진 것 같다고 기대를 했네요. 그런데 얼마 뒤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모두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착신 금지라는 말만 나왔죠. 설마 또 사고를 친 건가 싶어 남편과 급하게 큰아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게 뭐야? 강제 집행 예고문? 이거 정열이 집이 경매 넘어갔다는 거잖아. 정열아, 지수가, 민준아, 아내 아무도 없니? 몇 달 만에 찾은 큰아들 집 문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증명서와 온갖 카드 회사에서 날라온 독촉장이 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이제 하다 집까지 넘어가게 해? 대체 어디서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애까지 데리고 대체 어딜 간 거야? 아이고. 전 그때 정말로 다짐했어요. 이놈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고요. 부모 형제들한테 돈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사는 집까지 넘기고 온갖 빚까지 진 게 사람이 할 짓이랍니까? 그래서 큰아들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죠. 앞으로 너 내 아들도 아니다. 내가 죽어도 오지 마. 앞으로 다시 너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아들 며느리 내 마음속에서 지웠지만 그래도 손주가 걱정돼 전 들어놓아 울기만 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키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안 받았어요. 목소리도 듣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줄기차게 걸려오는 전화에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기나 하자 싶었죠. 손준 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제게 한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나 아무래도 엄마 속 썩여서 벌 받나 봐. 못 다녀도 나중에 하늘에 살게요. 난 미워도 나 가면 지숙이랑 우리 민준이 잘 좀 부탁할게요. 뭐? 아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어디야? 어디 아파? 큰아들의 말은 마치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 같더라고요. 아무리 밉지만 자식이 아프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는 제게 아들은 전화를 끊고 문자로 사진 하나를 보냈습니다.
진료 확인서였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받은 거였고 큰아들 이름과 옆엔 대장암이라고 적혀 있었죠. 전 그걸 본 순간 기절초풍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곧 큰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 대장암 말기래. 그동안 사업한답시고 몸 관리도 안 해서 그런가 봐. 엄마, 난 불효막심한 놈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해? 일단 진정하고 지숙이 옆에 있니? 다 같이 있어? 어머님, 저예요. 저 민준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저야 동열 씨 따라가면 그만인데 우리 민준이, 불쌍한 우리 민준이. 그러더니 곧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떨리고 손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어도 말기암이라니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자식 전화 받고 저처럼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남편에게도 곧장 큰아들의 일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도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 내와 막내딸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대체 말기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자기 몸 이상한 거 몰랐대요? 너네 형이 말은 안 해도 그동안 사업한답시고 스트레스가 컸나 보다. 그러니 저런 몹쓸병에 걸렸지. 아휴, 동열아. 난 그것도 모르고 인연 끊자고 나 죽어도 오지 말랬으니 애가 얼마나 슬펐을까 그래. 엄마, 이제라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우선 큰오빠랑 가족들부터 챙겨요.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제 곁에서 큰아들 치료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의논했습니다. 남편도 어서 큰아들 가족부터 데리고 오자고 했고요. 지숙이냐? 너 내일 당장 동열이랑 민준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 여기서 같이 살면서 동열이 몸부터 치료하자. 그간 얼마나 힘이 들었니 그래. 네 어머니, 근데 병원에서 너무 늦게 발견이 됐대요. 민준 아빠 부모님께 손 못 벌린다고 치료 안 받겠다고 하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왜 치료를 포기해. 부모님 옆에서 못다한 효도 다 하고 떠난다고 그게 자기한테 치료라고 고집을 부리네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큰아들이 그간 속은 많이 썩였지만 이렇게라도 철이 드는구나 싶었죠. 자식이 아프다고 하니 미움도 원망도 없어지더군요. 우선 자식부터 살리고 보자 싶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다음날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간 원룸에서 살았다던데 이불이면 TV 같은 것도 진작 다 팔아 병원비에 보탠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저희 집에 방이 4개나 있었고 가전이며 가구도 다 그대로였으니 다행이었죠. 전 아들이 전화를 받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손주가 사용할 방을 청소하며 하늘에 계속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돈을 안 벌어도 되고 제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아침 11시쯤 큰아들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어 용달차 한 대여서 그것도 마음이 아프더군요. 대기업 다니던 큰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요. 그런데 아들 며느리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술 냄새였어요. 설마 몸이 아프다는 애가 술을 마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몰라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니 둘 다 펄쩍 뛰더라고요. 손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방이 생겨 좋다며 제품에 안겼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 손잘 보니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전 눈물을 삼키고 큰아들과 며느리에겐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에게 짐을 옮길 방을 안내해 줬어요. 그런데 직원 중 한 명이 절 힐끔힐끔 쳐다보는 겁니다. 꼭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 아저씨가 제게다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주머니, 10분 뒤에 1층으로 꼭 와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꼭 몰래 나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저씨 눈빛을 보니 중요한 일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슈퍼에 다녀온다고 내려갔죠. 그 아저씨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절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 입에선 차마 상상도 못할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분들 아드님이랑 며느리 맞죠?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는 아드님 며느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에게 아들 며느리 조심하라고 하다니요. 아까 차에서 아드님이 통화한 걸 들었어요. 혹시 아드님 암에 걸렸다고 하던가요? 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드님이 자기가 말기암 걸렸다고 연기까지 하고 있다고 조만간 부모 돈 뺏어서 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말기암에 걸린 연기라뇨? 게다가 조만간 돈이 나온다니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근데 그 아저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옆에서 며느님이 하시는 얘기도 이상했어요. 이번에 재개발 보상금 5억 나오는 거 맞냐고, 그 돈 받고 바로 나오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긴 시부모님이랑 같이 못 산다고 하루도 여기 살기 싫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주저앉았어요. 쓰러지는 절 그 아저씨가 부축해줬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아저씨가 제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나 싶었습니다. 아는 사이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는 자기의 사연을 말해줬어요. 어릴 적 불량 학생이었고 교도소에도 2번이나 갔었다네요. 자신의 어머니 노후 자금도 다 뺏어갔고요. 결국 어머님이 자기 옥바라지 하시다 병이 나서 돌아가셨다네요. 전 그때도 교도소에 있어서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도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고요. 어머님은 늘 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놀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아저씨는 그 말을 덧붙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 정신부터 수습했죠.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모른 척 넘어가셔도 됐을 텐데 저 연락처 하나만 알려주실래요? 이게 제 명함이에요. 저도 사실 수백 번 고민했는데 아주머니 보니 꼭 저희 어머님 같아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집에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큰아들 가족은 배가 고프다고 성화였네요. 전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줬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열아, 내일 입원하자. 아버지 아는 분이 네가 진단받은 병원에 계셔서 예약도 했어. 유명한 교수님인데 진료 봐주신다더라. 어? 병원에서 이미 늦었대요. 뭐하러 돈을 써 아깝게 시리.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넌 내 아들이야. 세상 어떤 엄마가 자식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어? 내가 너 꼭 살릴 거야. 그 말에 큰아들 표정은 창백해지고 며느리는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곧 몸이 안 좋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전 잠자코 손주 밥을 다 먹이고 손주와 놀아주며 슬쩍 물어봤죠. 민준아, 혹시 엄마 아빠 커피 많이 마셨어? 아니야, 할머니. 엄마 아빠 어젯밤에 술 이만큼 마셨어. 마지막이라면서 오늘 아침에도 마셨어.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죠. 그리고 전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설마 했더니 부모한테 자식이 지 목숨 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고? 내가 자식을 헛 키웠어. 다음날 전
큰아들에게 병원에 가자고 다시 권유했어요. 큰아들이 죄송하다고 자기 잘못을 빌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큰아들 내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아, 엄마, 나 어지러워. 차를 못 탈 것 같아요. 병원에서 구급차도 보내준다고 했어. 지금 바로 연락만 하면 된다. 아이 참, 어머님, 안 간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러다 더 병만 얻겠네. 그 말에 전 귀엽고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이어갈까 싶었거든요. 너희 솔직히 말해봐. 말기암 걸린 거 맞아?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엄마, 그러면 세상에 말기암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날 뭘로 보고 하는 소리야? 그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받았다는 진단서 한번 내놔봐. 내 친구가 거기서 일하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아버님, 진단서가 가짜라뇨. 그럼 저희가 지금 아프다고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건가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였나 봅니다. 큰며느리는 펄펄 뛰었지만 아들은 손이 떨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너 그런 거짓말까지 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거 재개발 보상금 때문이지? 엄마, 그걸 어떻게... 여보, 입 다물어. 아니에요, 어머님. 재개발 보상금이라뇨. 사실 저희에겐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오래된 땅이 있었거든요. 그 땅이 얼마 전 재개발이 되며 5억 정도 보상금을 받게 됐고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상금이 목표인 게 분명했습니다. 전 아무 말도 없이 둘을 쳐다봤어요. 그런 제 모습에 곧 큰며느리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발. 너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여?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것도 모자라 말기암에 걸렸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보상금을 노렸냐고 화를 내는 제게 큰아들이 울며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 우리 사채 썼어. 중국이랑 동남아에서 짝퉁 물건 갖고 와서 몰래 팔다가 걸려가지고 물건은 다 압수당하고 벌금도 내고 세금까지 내래. 대출도 더는 안 돼서 사채 썼는데 갚을 방법이 없어서 그때 엄마 아버지 재개발 보상금 받은 게 생각나서. 알고 보니 아들은 구매 대행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에서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 짝퉁을 밀수배웠던 겁니다. 시계, 안경, 의류, 가방 등 가짜 해외 명품을 중국산 동남아산 인형이라고 속이고 세관에 허위 신고까지 했고요. 몇 달은 세관에 걸리지 않고 물건을 들여와 한국에서 모두 팔았다네요. 그때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제품을 더 정교하게 위조하고 가짜 정품 보증서와 면세점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까지 조작했다네요. 결국 대형 컨테이너에 물건을 잔뜩 싣고 들어오다 세관에 딱 적발이 됐고요. 결국 물품은 모두 폐기 처분이 됐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대요. 거기에 그동안 탈세한 세금까지 걸려 벌금도 납부해야 됐고요. 중국 동남아 짝퉁 제조회사에 줘야 할 돈도 어마어마했다네요. 결국 큰아들과 며느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벌금에 탈세한 세금까지 걸려 3억이 넘는 돈을 국세청에 추징당했답니다. 잘 되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 세간에 확 꼰질러서 일을 망쳐버렸어. 우리가 일본에까지 물건 파니까 그 자식이 배알이 꼴렸나? 정말 어떤 놈인지 걸리면 내가 아주 끝장을 내야지. 그동안 큰아들과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올렸던 외제차며 골프채, 명품 가방 등은 다 할부로 샀던 거였대요. 처음 몇 번은 큰돈이 벌리니 펑펑 돈을 써댔고요. 사채업자들도 큰아들 사업에 문제가 없을 땐 돈도 잘 빌려줬는데 세관에 걸린 태도가 한순간에 변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 놈들이 당장 돈 갖고 오라고 안 갖고 오면 가만 안 둔다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저희가 기댈 곳은 어머님 아버님 뿐인데. 짐작은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 입에서 듣는 진실은 추악했어요. 아들이 말기암이 걸렸다면 세상 어느 부모가 안 도와줬겠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재개발 보상금을 가져간 뒤 바로 도망갈 계획이었던 거죠. 아들 며느리, 아니 그놈들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철저하게 이용만 했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 우리가 갈 데가 어딨어.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나 진짜 정신 차릴게. 아버님, 어머님 좀 알려주세요. 민준이 봐서라도 한 번만요. 마지막까지 손줄 들먹이는 꼴을 보니 치가 떨렸습니다. 지들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인데 저와 남편에게 그런 사기를 치려고 했다니요. 민준이 두고 나가. 애는 아무 죄도 없지. 그런데 너네는 아니야. 이제 난 너네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는 거야. 너흰 그 선을 넘었어. 당장 나가. 결국 큰아들과 며느린 입고 온 옷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네요. 쫓겨난 뒤에도 한참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전 절대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작은 아들과 딸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됐죠. 설마 하니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냐며 둘 다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네가 사람이야? 앞으로 넌 내용도 아니니까 부모님 볼 생각도 하지 마. 다시 우리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지어라, 주연아,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사람이 돈에 미치면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한다더니 네가 딱 그 꼴이네. 절대 부모님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결국 큰아들은 그렇게 우리 가족과 연을 끊게 됐어요. 그래도 정신들을 덜 차렸는지 그것들은 며느리 친정에 가서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돈이 없다고 했고 결국 그들은 양쪽 집안에서 모두 쫓겨났죠. 이후 큰아들은 줄기차게 전화라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용서받고 싶다면 밑바닥부터 너희들 힘으로 밥 먹고 살아보라고 한 뒤 전화를 차단했네요. 그리고 10원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외면하는 어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듣기로 큰아들은 지방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을 하고 있고 큰며느리도 물류센터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돈 10,000원, 100,000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젠 알고 있을까요? 손준 저와 남편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지 엄마 아빠를 찾지만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손주 얼굴도 많이 밝아졌네요.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전국 용달차 기사 아저씨에게도 연락을 드렸어요.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을 구해주신 너무 감사한 분이시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유, 아닙니다. 아주머니 심정이 오죽하시겠어요. 저한테 신세졌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의 표시로 얼마간 돈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더군요. 마침 명함에 계좌번호가 있어 그쪽으로 조금이나마 돈을 보내드렸어요.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기사 아저씨가 자신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았듯 제 아들도 저 죽고 나서야 부모 마음을 알까 싶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에 둘째 아들 레아 손주들 그리고 막내딸이 카네이션과 편지를 주더라고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귀를 보니 지난날의 고생은 기억도 안 나고 행복했네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누구보다 사랑하고 열심히 자식을 키운 죄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건 큰 게 아니겠죠. 그저 자식이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을 제발 나쁘게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자식은 부모에게 서운한 것만 생각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자식 셋을 이제까지 키웠지만 늘 더 해줄 걸 그때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생각만 들곤 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 자식 여러분들 서로 못해준 거
또 서운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이 불행하길 바라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부디 이 사연을 듣는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